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20대가 퇴근한 후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급사를 했습니다. 원인 불명으로 부검 결과 나왔고요. 이분은 지난해 6월부터 이 물류센터에서 야간 물류 분류 작업을 했고요. 일용직입니다. 원래는 주 8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9시간으로 1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동료들 말에 따르면은 일이 너무 힘들다. 인력을 보충해주거나 아니면은 근무 장소를 바꿔달라고 회사 요구를 했지만 묵살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불과 4일 전 10월 8일에도 한 분의 택배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CJ 대한통운에서 일하시던 40대 택배 노동자, 이분은 일용직이 아니라 긴 경력을 가진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택배기사 떠올리면은 바로 그분들입니다. 배송 업무를 하던 도중에 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119에 신고까지 하셨어요.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다, 힘들다. 그래서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추석 기간에도 분류 작업을 해주는 인력이 부족해서 분류 작업까지 스스로 하신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날도 355개의 물류를 배달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30%나 택배 물량이 증가한 것이고요. 분류 작업을 하는 데는 추가로 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인의 부친에 따르면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되어서야 퇴근해서 아들의 얼굴을 볼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고인이 돌아가신 CJ 대한통운, 올해 돌아가신 9명의 노동자 중에서 무려 5명이 CJ 대한통운 노동자입니다. 자, 이렇게 택배 노동자가 연달아 돌아가시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겁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인터넷 여론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최근에 가수 퇴사자 출신의 김영준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내가 작년부터 택배 일을 하는데 하루에 12시간 정도 노동을 했고 제일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500, 600만 원을 벌었다.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 12시간 근무 그리고 월 500에서 600 많이 벌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택배 일하시는 분도 돈 좀 버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는 댓글이 인터넷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나의 글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의하면 본인이 택배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특고란 얘기겠죠. 사실 자세히 몰라요. 이게 그냥 인터넷 쓴 글이니까 이분이 진짜 배달하시는 특고인지 아니면은 택배 대리점을 하고 있는 대리점 소장님인지 전주님인지 우린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이분 주장에 의하면 개인 사업자인데 나는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정직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의 월급에서 3분의 2 정도로 월급이 떨어진다. 그래서 택배기사들 대부분은 정직원화를 반대하고 있다. B도 모르면 B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욕설을 썼습니다. 나도 처음에 대리점에 입사할 때는 한 달에 400~500을 벌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뺄 거 다 빼도 한 달에 월급을 80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래서 나는 12시에 퇴근하고 새벽 1시에 퇴근하고 뭐 빠지게 일을 하는데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을 자기가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월 몇천만 원씩 벌어가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글이 퍼져나가면서 역시나 택배 노동자 자기네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는 거네.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일을 하고 있니? 죽은 게 회사 탓인지, 그러니까 택배 회사 탓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증명할까?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댓글들의 반응, 그리고 이 커뮤니티 글을 쓴 분의 글은 과연 사실일까?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시민단체 일과 건강과 함께 최근에 택배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821명의 택배 노동자들을 상대로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중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택배 노동자 하루의 평균 배송 건수가 종전 247개에서 313개로 26.8% 늘었습니다. 그리고 분류 작업하는데 42.8%, 집화 작업을 하는데 11.1%, 그러니까 하루 일과의 절반 정도는 배달하는 게 아니라 분류하거나 집화 그런 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월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택배 노동자 평균적으로 주 6일 71.3시간 노동합니다. 아까 김영준 씨 말이 틀리지 않아요. 하루 12시간 일한다고 했잖아요. 점심시간 하루 평균 12분, 22%가 빵으로 대신 먹는다고 그랬고 36.7%는 그냥 끼니를 거른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택배 노동자 월급 평균 234만 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월급 평균이 234만 원이래. 이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용준 씨 같은 경우에 열심히 일할 때 600 정도 번다고 했어요, 택배. 그런데 뭐야? 지금 평균적으로 하루 12시간 일하는 건 맞는데 평균 월급이 234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커뮤니티에 글 쓰신 분, 그분도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800을 번다고 했잖아요. 제할 거 다 제하고. 이것도 제할 거 다 제한 월급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월급 숫자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상당수의 택배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에도 뭉치는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김영준 씨와 그 커뮤니티 글 쓰신 분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볼 때 장시간 저임금 고위험 노동의 전형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분들 특수고용 노동자라 그래가지고요.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질 않아요. 주 72시간 노동이면요.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굉장히 많이 경각심을 느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산재 적용을 못 받는데요. 전국 택배 노동자가 5만여 명인데 이 중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분이 7,000명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봤더니 CJ 대한통운 같은 데서 하청을 줄 거 아니에요. 대리점에. 그 대리점과 또는 원청에서 택배 기사들한테 스스로 산재보험 적용 기피 신청서를 쓰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리점주가 대신 쓰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 적용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산재보험을 신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질병, 육아, 휴업 이 제한적인 요인이 아니면 또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로 산재 부분에도 문제가 많아서 정부가 나서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분류 작업, 집화 작업에는 추가 인력을 당장 CJ 대한통운 등 회사들이 빨리 인력을 늘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고 심지어는 너네들이 일하고 싶어서 더한 건데 왜 그래? 왜 누구 탓을 해? 이렇게 하시지만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수치가 이미 나와 있는 현실이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지난 14일은 가수이자 배우였던 설리의 일주기였습니다. 벌써 일주기가 돌아왔네요. 일주기를 맞아 당시 언론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그의 죽음 이후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언론은 설리의 모든 일상을 기사화했습니다. 거의 스토킹 수준이었죠. 온라인 팀을 만들어 매일 설리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게시물 하나하나를 논란거리로 보도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런 언론의 행태는 바뀌지 않았는데요. 조선일보, 악플 시달린 설리, 추모글에 너도 죽고 싶냐 또 악플. 같은 날 중앙일보, 악플러는 얼굴 없는 살인자 등 대부분의 기사는 악플에만 집중돼 보도됐습니다. 그렇다면 악플러들이 댓글을 다는 동안 두 언론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조선일보는 설리 연인 최자, 설리 밤에 전화해서 땡 해달라고 조른다는 기사를 내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땡은 랩이었죠. 화제성만 노린 아주 저질스러운 기사였습니다. 악플을 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언론의 잘못은 잊은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언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난달 방영된 MBC의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는 설리의 어머니인 김수정 씨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설리의 어머니인 김수정 씨는 설리가 전 애인과 공개 연애를 시작하며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자신과도 의절했다고 밝혔는데요. 연애가 설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이다 언급하는 인터뷰 장면 다음으로 설리와 전 애인이 술잔을 부딪히는 장면이 편집됐는데요. 시청자가 전 애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록 유도한 편집이었습니다. 반면 설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구조적 문제는 깊게 짚어내지 못했는데요.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 라는 제목부터 또 남탓하는 제목이죠. 비판이 이어지자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지됐는데요. 사실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또다시 설리를 가십거리로 소화한 언론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요약기사와 설리 전 애인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죠. 죽음 이후에도 자유로워질 수 없는 현실이 참 참담합니다.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연예 뉴스란의 댓글이 사라졌고 다음에서는 실시간 검색어가, 네이버에서는 인물 연관 검색어가 사라졌습니다. 소녀시대 수영은 이에 대해 멋진 파도처럼 살다가 방파제가 되어준 아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멋진 파도를 지켜내지 못한 우리 사회가 그가 남긴 방파제만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